북한. 동아시아 한반도의 북쪽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소련에 의한 한반도 점령을 계기로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부에 수립되었다.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국제사회에서는 보통 북조선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한반도 전체 면적 22만 1336제곱킬로미터의 약 55%인 12만 3138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며 경도와 위도상으로 동쪽 끝은 동경 130도 41-32, 서쪽 끝은 동경 124도 18-41, 남쪽 끝은 북위 37도 41-00, 북쪽 끝은 북위 43도 00-36에 놓여 있다.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와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대륙과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과 접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북한 지역의 해안선은 2495km, 국경선은 1369.4km이며 이 가운데 중국과 1353.2km, 러시아와 16.2km가 접한다. 1991년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남북협력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북한이 2006에서 2017년에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모든 남북경협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는 유례 없이 강도 높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사실상 북한과의 모든 경제 행위를 제한하는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1952년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도, 시군, 읍면, 리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이후 면을 폐지하여 도, 시군, 읍리의 3단계 행정구역 체계로 개편하고 군지역을 재분할하였다. 현재는 1직할시, 3특별시, 9도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아들인 김정은이 최고주기를 승계하여 인민군 최고사령관, 노동당 제1비서 국무위원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권력을 이양받았다. 이후 2019년 북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의 이름을 최초로 명시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국가수반님을 명문화하였다. 1. 자연. 지질과 토양. 북한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암, 편마암, 석회암으로 백악기 이후에 일어난 융기작용으로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남부지방에는 선캄프리아기의 변성퇴적암과 2개의 큰 고생대층이 분포되어 있고 평양 부근을 비롯한 곳곳에 비교적 큰 중생대층이 산재한다. 따라서 해성층과 육성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지질 구성에 의해 지하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북한의 지질은 크게 5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화강편마암계. 회색 화강편마암 또는 고구려 화강암이라고 한다. 주로 평북, 함남, 자강, 양강도에 분포한다. 2. 변성퇴적암. 함남, 함북에 넓게 분포하며 이 지질층으로 구성된 마철연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층이다. 3. 평안계. 주요 분포지는 평남 북부 평양 부근, 함남의 남단부, 강원 북부, 황북 남부, 함북 북부 등지이다. 이 지질층은 연료로 쓰일 수 있는 무연탄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 4. 상원계.
평남 상원 북쪽으로 굴곡하여 길게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황남, 황북 지질층이 이에 속한다. 5. 대동계. 평안계 분포 지역과 관계없이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북한 지역의 토양은 북부의 백두 용암지대와 개마고원, 무산고원 등 고지대에는 화산에서 분출된 암석들을 주성분으로 할 랭다스파여 형성된 토양이 분포되어 있다. 이 토양은 부식층이 얇아 빗물에 유실되기 쉬우나 북소지대의 남부와 동부 산악지대의 북부 지역에 분포된 석회암지대는 부식질이 적고 붉은색의 점성이 강한 테라로사로 덮여 있다. 이 지형. 한반도의 북부에 위치한 북한은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고도가 높고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고도가 낮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을 비롯하여 관무봉, 북수백산 등 2000m급의 높은 봉우리들이 즐비하다. 북한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부와 남부가 낮아지는 동북고 남서저위 형태로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해발 고도는 약 440m이고 1000m 이상 되는 지역은 12.8%이며 2000m가 넘는 지역은 0.26%로 저산성 산지이다. 백두산을 비롯하여 관무봉, 차일봉 등 2000m 이상이 되는 산들이 60여 개가 솟아있고 동북 산악지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마고원은 해발 평균 고도 1000m가 넘는 고지 준평원을 형성하고 동부 산악지대에는 태백산맥이 동해 쪽으로 치우쳐 북부서 남남동 방향으로 뻗는 가운데 금강산이 솟아있다. 북한의 지형은 장기간 거듭된 지각운동과 침식, 퇴적 작용으로 산지, 평야, 계곡, 해안, 고원 등의 변화가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백두산은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시작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고도가 높은 용암대지와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된 칼데라호 등 다수의 화산 지형이 관찰된다.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장군봉은 대한민국 수준 원점 기준으로 2744m이고 북한 수준 원점 기준으로는 2750m이다. 삼평야. 험준한 북동부 지역과는 달리 서해안에는 넓은 충적 평야가 분포한다. 황해도 재령강 하류의 재련평야, 평양시 대동강 하류의 평양평야, 황해북도 해안의 연백평야, 평안북도 청천강 하류의 운전평야, 평안북도 압록강 하류의 함흥평야 등이 있다. 동해안에는 금야평야, 수성평야, 어랑평야 등 소규모 해안평야들이 산재한다. 사하천. 북한의 긴 하천들은 대부분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반면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들은 두만강을 제외하면 대부분 짧다. 길이가 400km 이상인 대하천으로는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평양지카시를 관통하는 대동강이 있다. 이들 강은 높은 산맥과 고원 등으로 경사가 심한 지형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상류는 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풍부하여 동력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 강원의 50여 개의 강하천, 함북의 어랑천, 길주 남대천, 함남 북대천, 성천강, 용흥강 등은 동해로 흐르고 그 밖의 대부분의 하천은 서쪽으로 흐른다. 압록강은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자성강 등을 비롯하여 100km가 넘는 여러 개의 하천들과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강어귀 일대에는 위화도, 유초도, 비단섬과 같은 섬들이 있다. 바닷물이 미치는 구간은
강어귀로부터 약 63km이다. 압록강 중류에는 백리호수를 소원으로 하는 운봉발전소가, 하류에는 수풍발전소가 있으며 압록강의 본류와 지류에는 잉어, 열목어, 은어 등 약 107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두만강 유역에는 길이 5km 이상 되는 하천들이 150여 개로 중국의 해란강, 숭화강 등이 두만강으로 유입되고 강어귀에는 전형적인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천어, 연어, 화어 등 40여 종의 물고기들이 있다. 두만강의 물길은 공업용수, 관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동강은 길이 5km 이상 되는 하천이 388개이며 황해 밀물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평양 부근은 1에서 2m, 강원구 부근은 4에서 5m로 높아진다. 대동강 유역에는 60여 종의 어류가 살고 있고 소나무, 이깔나무, 전나무 등 산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토지 이용. 북한에서는 대체로 산림지대와 목초지대가 감소하고 농업지대가 증가해왔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그리고 황해북도에서 농경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해 실시한 자연개조 5대 방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농업지대의 비중은 2030년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 북한은 연평균 기온 8.5도씨, 연교차 30.3도씨로서 냉대기후대에 속한다. 서부 지역의 고도가 낮은 곳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고도가 높은 동북부 지역은 춥고 건조하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백두산 근처에 위치한 삼재현이고 가장 높은 곳은 해안가에 위치한 장전이다. 북한의 기온은 위도와 고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해안가는 비교적 기온이 높다.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은 14.1도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3.7도씨이다. 계절에 따라 기후 조건이 크게 변화하여 겨울에는 북풍 또는 북서풍이 불며 건조하고 차가우나 여름에는 주로 바다로부터 온기가 올라와 따뜻하고 남풍 또는 남동 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다. 이에 따라 약 920mm의 연평균 강수량 중 여름의 연 강수의 약 59%가 발생하는 반면 겨울 강수량은 단 5%에 불과하다.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해 및 환경 문제. 1990년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대기군이 발생하였다. 1995년경 식량 생산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약 25에서 6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근의 원인으로는 빈번한 자연재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 농업정책의 비효율성 등이 거론되나 궁극적으로는 토지 황폐화와 식량 생산 저하 사이의 악순환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토지가 황폐화되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시 과도한 토지 개간이 발생하여 토지가 더욱더 황폐화되는 것이다. 토지 황폐화는 식량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 산림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였다.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북한 역시 다양한 환경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평균 기온과 폭우의 강도 증가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함경북도 지역에서
기록적인 대홍수가 발생하여 두만강 수위가 대폭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사망자와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자연재해 관련 사망자 수와 국내 총생산 손실에 바탕을 둔 기후 리스크 산정에 따르면 2009년에 전 세계 2위, 2013년에 전 세계 7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북한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다. 북한에서는 공업시설 가동률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달라진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이 미약하게나마 활성화되어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하였다. 평양 직하시에서는 2008년 기준 아황산 가스의 농도가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히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더불어 중국에서 발원하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큰 편이다. 발식물. 북한에는 약 20종의 침엽수와 140종의 화렵수가 분포한다. 계마 고원과 백두산 주변의 고지대에는 전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등의 침엽수가 넓게 분포하여 한국과 이질적인 산림 경관을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밖에도 700여 종의 약용식물, 200여 종의 산채류, 450여 종의 궁업용 식물 등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용도별로는 섬유 및 제지식물로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당나무, 노박덩굴 등이 있고 유지식물로서 잣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조피나무 등이 있으며 산과실나무로서는 밤나무, 돌배나무, 들쭉나무, 살구나무, 머루, 다래, 산딸기 등이 있다. 물감 원료를 얻는 나무로서 시당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있고 특수용재를 얻는 나무로서는 잠대, 오동나무, 횡경피나무 등이 있다. 1990년 국토 면적의 약 68%를 차지했던 북한의 산림 면적은 지속적인 산림 벌채로 인해 2015년 약 42%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산림복구 10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연간 0.4%씩 산림 면적이 증가해왔다. 이는 축구장 면적을 기준으로 할 시연간 약 3만 개의 축구장 크기의 산림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산림 복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및 관광, 특구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된 반면 지방이나 산간지방은 산림 황폐지가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 벌채 및 훼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구동물. 북한 지역에는 척추동물이 천여 종 있으며 그중 100여 종은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종이다. 대표적인 동물로 호랑이, 사슴, 노루, 표범, 곰늑대, 사냥, 멧돼지, 스라소니, 수달너구리, 오소리, 두더지, 토끼, 족제비, 고슴도치, 다람쥐 등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동물들과 이로운 식물들을 보호증식하기 위해 백두산 특별보호구 등 6개 자연보호구를 설정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14개 지역의 동물보호구와 14개 지역의 식물보호구를 설정하였다. 주민. 2020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537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북한의 기대 수명은 남자 66.9세, 여자 73.6세이다. 생산 연령 인구는 총 인구의 70.3%이며 유소년 인구 19.8%, 고령 인구 10.0%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과 비교하면 0에서 14세 비중은 2.6%피 낮으나
15에서 64세는 1.7%p, 65세 이상은 1.0%p 높아졌다.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외국인의 거주가 드물고 국적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 조선민족 즉 우리의 한민족이 인구의 대부분이다. 종교. 기본적으로 북한은 종교를 미신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종교가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어 혁명의욕이 상실되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북한의 철학사전에서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어떤 종류의 종교도 현실이 인간의 의식의 환상처럼 왜곡되어 반영된 것으로 그 내용은 전체가 허위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종교의 자유 보장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에 북한은 헌법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며 형식적으로 종교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민족 종교로 인식되어 다른 종교에 비해 그나마 활성화되어 있는 종교이다. 그러나 천도교는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적 활동보다는 정치단체로서의 활동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편이다. 한편 북한의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속해 있다. 이 연맹은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와 더불어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조국 통일민주주의 전선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한에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2,850여 개에 달했으나 현재 북한의 공식 교회는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2개뿐이다. 역사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소련, 영국 등에 의해서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다. 남북은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북한도 1948년 9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한편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6.25 전쟁을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국제연합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38선을 기점으로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전쟁 이후 김일성은 유일 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을 통치하였으며 김정일과 그 아들 김정은까지 3대에 거쳐 권력을 세습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현재 만성적인 경제난과 함께 고립되어 있다. 역사 일반 1945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전후 처리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른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고 결국 남북은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되었다. 인민군은 3일 만에 서울에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단숨에 차지하였다.
하지만 국제연합군과의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반전되면서 연합군은 38선을 넘어 북중 국경 지역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선은 다시 남하하였고 38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되고 김일성은 유일 체제를 성립해 나갔다. 먼저 폐허가 된 국토를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면서 특히 농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농업 집단화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이른바 8월의 종파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견제 세력을 숙청함으로써 김일성의 유일 지도 체계를 완성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당과 사회적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본인을 지칭하는 수령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해체와 체제 전환으로 북한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무렵 북한의 핵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특별 사찰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하면서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였다. 1994년 6월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으로 위기를 수습하였고 같은 해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여 남북의 정상이 합의하였으나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무산되었다.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일은 이른바 김일성의 유훈 통치를 상당 기간 지속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고난의 행군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식량난은 배급제가 붕괴되고 이는 대량 하사와 탈북으로 이어졌다. 김정일은 이러한 위기를 군을 우선하는 성군 정치를 내세워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하여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경제체제를 정비하여 재건에 나섰다. 한편 2000년 6월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어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의 남북경제 협력을 본격화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하여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선대의 권력 이양과는 달리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다. 2012년 4월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선출되면서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본격화되었으며 2016년 조선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고 당국가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북한은 7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새로 설립하면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사실상 권력 이양을 마무리하였다. 2019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하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단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북한이 2016년부터 세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수차례 대북제재를 결의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는 북한의 물자와 인력, 자금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광범위한 봉쇄 조치로 사실상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유례없이 강력한 조치였다.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등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을 사실상 종결하였다. 결국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며 북한의 정치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를 언급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수차례의 남북대화를 통하여 남북단일팀이 참가가 확정되고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면서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018년에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사상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극복을 위하여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게 되고 경제 위기를 자력갱생으로 돌파할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4. 정치 1. 정치 특성 정치 이념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이다. 주체 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 이념으로서 북한 정치 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인간 중심의 철학에 기초하며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보고 개개인의 사고 방식까지 규정하고 있다. 주체 사상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에 의해 경제 구조와 사회와 역사가 변화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후 선군 정치가 북한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경제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권력의 근간이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되었다. 선군 사상은 김정일 시기에 추가된 통치 이념으로서 주체 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되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핵심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 체제 북한의 정치 체제는 노동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그리고 군대의 3개의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국가기관이나 특정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추진된다. 당이 정책 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노동당 규약, 헌법 등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53조에는 인민정권은 당의領導 밑에 활동한다. 를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領導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를 규정하고 있다. 군도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당 규약 47조는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당의領導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 활동을 당의領導 밑에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권력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후 2009년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2010년 9월에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후계 구도가 확정되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 최고인민회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제추대되었다. 이어 2016년 최고인민회의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2019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의 재추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및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북한 권력의 완전한 세습 완성이 확인되었다. 이 행정.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계급 정당인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 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利益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재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 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領導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 고 언급하고 있고 2021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 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領導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 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 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통해 계속 수정되었다. 제1차 당대회와 제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은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 목표를 통일정부 수립에 두었으나 제3차 당대회 규약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혁명 전통을 접목시켰고 당의 최종 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두었다. 제4차 당대회 규약에서는 당이 항일 투쟁에서 이룩한 혁명 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하였으며 제5차 당대회 규약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표방하였다가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만을 유일한 당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최종 목표를 전원반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사회 전체의 주체 사상화로 변경하였다.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어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의 공식 직책인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노동당의 위상에 관하여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領導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당이 북한 최고의 권력임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재확인하고 선군 정치를 대신해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기본 정치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2010년 개정된 당규약은 3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북한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당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 영도 조직으로서의 노동당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국가 최고 정치 조직,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의 국가 영도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명문화하였다.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는 노동당의 목적도 변화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2년 당교약의 핵심은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당의 지도 이념 또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명기하였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당교약이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당교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노동당 위원장직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제를 완비하였다. 3. 입법, 사법. 입법.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하면서 채택한 최초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부르고 이후 4차례 개정하였다. 이어 1972년에 새롭게 개정한 헌법부터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후 총 14차례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1998년 개정 헌법은 김일성 헌법, 2012년 개정 헌법부터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은 사회주의 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한다는 명문으로 국가기관 체계를 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고 종래의 내각을 단순한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화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등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이 급변하자 1992년 4월 9일 제국이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71조의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8년 전문 7장 166조로 개정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 다시 전문 7장 172조로 개정하였다. 1992년의 개정 헌법은 이념과 지도 노선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각하는 한편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 군의 사명을 사회주의 제도의 보유에 두고 4대 군사 노선의 관철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고무를 위한 군의 역할과 성격을 헌법에 구체화하였고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당위 노선을 재확인하였다. 1998년 개정된 헌법은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영구 주석으로 추앙하면서 북한의 헌법이 김일성 헌법임을 명기하였다. 또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각각 분산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승격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대외 국가대표기관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명목상 국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된 헌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2016년 개정된 김일성, 김정일 헌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 제14기 제2차 회의를 통해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사법.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내각의 사법 성과 국가검열성이 사법, 검찰 업무를 각각 지도, 감독하였다. 이후 1959년 8월 사법 성과 국가검열성의 폐지로 사실상 이들 관할 업무가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에 이관되었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신헌법 채택으로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의 명칭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각각 변경하여 최고인민회의가 모든 법령의 해석권을 갖게 되어 모든 사법, 검찰기관의 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완전 상실되었다. 4. 국방. 군사정책 기조.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 데 있다. 중소에 의존한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 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원칙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도로 체계화한 것이 4대 군사 노선으로 북한은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군의 역할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제시되어 있는데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규정하여 체제와 최고 통치자를 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군은 수령을 옹호하고 체제의 보호를 위해 질서를 위지하는 정치적인 역할이 있다. 군대는 기본적 역할인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와 혁명적 순회를 지키는 것을 군의 우선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정치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선군 정치, 선군 사상에 잘 나타나 있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계승한 김정은도 2016년 국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에 올랐다. 국무위원회는 군사, 국방의 기능의 통일,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분문까지 총괄하는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기구가 되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 채택하면서 전군 간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제시하였다. 이후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군 현대화가 추가되면서 이를 북한의 기본적인 군사 노선인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한다. 이는 1990년 이후 자위적 군사 노선의 기초가 되고 있다. 김일성 시기에는 전 후보구와 4대 군사 노선의 제시를 통해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과 병력 증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쟁 발발 이전 20만 명 수준이던 북한군 규모는 전쟁 이후 1955년에는 4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력과 장비 증강이 이루어졌고 전쟁 이후 북한에 주둔하던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할 때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무상 양도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군수산업 분야를 국가의 주요 경제 부문으로 규정하고 제2기계공업성 신설 및 제2경제위원회로의 확대, 재편을 단행하며 군사 중심의 국가 정책에 집중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고립의 위기 속에서 이를 돌파해 나갈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비대칭 전력 육성을 시작한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에는 인공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대포동-1호를 발사했고 2006년에는 대포동-2호를 발사를 시도했다. 2009년에는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다. 한편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개발도 본격화했다. 김정은 정권의 군사정책의 특징은 핵미사일 고도화이다. 김정은은 집권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채택하였다.
이후 영변 핵시설의 전면 재가동과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키고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무기의 고도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북한은 화성-10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미국을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SLBM인 북극성과 이를 개량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발사도 감행하여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정은의 군사정책은 초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군사중심주의